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에서 자율주행 관점에서 제언을 드리게 된 오토노머스 A2J 이민상입니다. 네, 먼저 중요한 자리고 앞으로 또 미래모빌리티를 논함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주요 도시, 특화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이모빌리티 조합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는 발표자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자율주행을 가장 많이 현재 돌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오토노머스 A2G에서 전략, 정책, 제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동안 연구개발 기획조정실에서 정책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남양연구소나 본사 쪽에 근무를 했었고요. 전공은 이제 공대를 나와서 원래 배터리 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기획조정실로 가면서 경영학 쪽으로 다시 해서 현재는 지금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각종 국토부, 그 다음에 산업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 이상의 법규가 없습니다. 법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수가 220대. 지난달에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을 때 총 258대가 현재 인증을 받아서 공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6월 기준으로 25대, 오늘자 기준으로 3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운행 구간은 22만 킬로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실증을 하고 있고요. 자율차 보유 대수 또한 현재 전 세계 6위 수준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유라는 것은 각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특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도시를 살펴보기 전에 글로벌적으로 자율주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지표들, 국가지표에서 앞서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율주행 리딩 지표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고 예전에 내비건트 리서치라고 불렸던 이제 리서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제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때 업체들이 3년간 지난 내역을 보면 90% 이상이 다 미국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리딩 지표 또한 미국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많이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가 강제성 규제가 아닌 경고성 규정, 즉 가이드라인만 있다는 데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차 관련된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가 된 게 5년이 넘고 있고요. 현재까지 유효한 규제는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걸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제출하라는 가이드라인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기업이 오늘자로 31개의 기업 전 세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현재 제출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2017년 1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인 투어 룰이라는 행정명령을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한 개의 신규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동시에 또 트럼프는 리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토부 장관을 재임 기간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데요. 이 리짜 장관을 공석 상태로 두고 대리 임명 체제로 하면서 실제 입법 권한을 낮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거의 신법규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기존의 법규들만 유지되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사실 테슬라가 급성장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테슬라 급성장할 수 있었던 기간이 정책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손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정명령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법안 발의를 할 때 항상 유튜브로 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에서도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법규가 정해지면 미국은 굉장히 더딥니다. 많은 주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지는 양원 구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연방법규 제정이 오래 걸릴 게 명확한데 현재의 기술로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게 확실하고 100명 이상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연방법규 제정 때문에 이를 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면제 제도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 많은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를 가장 많이 받은 게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인 유로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 자동차, 우리나라도 이제 저속 전기 자동차 기준이 있는데 40km 이하로 하는 저속 자동차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요. 이 저속 자동차의 법규는 로스피드 비클 법규는 FMVSS의 500번대에 있는 법규인데 현재 자동차 안전 기준 전체가 58개입니다. 미국은 이 58개 중에 45개가 면제되고 13개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13개 중에서도 실제 유로라는 차량을 보시면 사람이 타지 않는데 이 차지 않는 세 가지, 사람한테 필요한 세 가지 면제 항목을 추가로 면제를 받습니다. 사이드 미러, 앞유리, 후방 카메라. 이건 다 운전자가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운전자가 타지 않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또한 면제를 해달라라고 면제 청원을 민자에 넣었고요. 18개월에 걸쳐서 면제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0개 규제만 만족한 채 양산 가능한 허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받았고요. 이 받자마자 이제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해서 작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0.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2,500대, 최대 5,000대까지밖에 생산할 수 없는 한정 생산 허가를 얻었는데요. 이 한정 생산 허가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 5,0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차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이 5,000대로 제한되고 있는 이 면제 대수는 상원과 하원에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는 있지만 상원에 있는 법규에는 4년간 27만 5천 대까지 늘려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하원의 법규에는 4년간 32만 5천 대까지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벨 4 자율차 법규는 유엔에서도 유엔 레귤레이션 또한 굉장히 더디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차 법제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제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그 전까지 이 면제를 더 활발하게 하자라는 게 미국 내 현재 정책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투자금 시장이 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다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 이제 21년부터 27년까지 1.1조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존이 죽스라는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 업체를 산 금액이 1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다 10조 원 단위에 이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투자금 시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자율차 시장,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율차 시장에 나가기 위해선 민간 투자금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집중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전 세계 레벨 4 자율주행자 법규는 아직까지 다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레벨 3의 기준이 올해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22년 6월에 WP19 총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 논의를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시작한 상태로 이제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이 회의 내용 또한 아직까지는 굉장히 선언적이고 갈 길이 멀다라는 방향성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독일은 이러한 유럽 법규의 재정 지연이 자국 사업의 지원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자국적으로 독일 내에서 레벨 4 자율차를 B2B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국의 법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든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율차도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면서 이제 유엔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국에 설치할 수 있는, 자국에 판매할 수 있는 법규를 별도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대중화 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자동 변속기가 상용화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에어백 또한 25년이 걸렸고요. 자율주행 기술 또한 지금 개발됐다라고 해서 이게 상용화되는 시점은 점점 더 어렵고 밀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예전에는 2030년, 2040년 얘기하다가 최근에 연구는 2100년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는 2075년까지 가 있고 대부분 2000년대 후반까지 점점 밀리고 있는데 그만큼 자동차는 대중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자동차 법이 다 있는 게 자동차, 선박, 항공이거든요. 그만큼 이쪽이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이 투자금과 지원금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필요로 하다. 왜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 자율주행 가격은 약 3억인데 자율주행 택시 이용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릅니다. 1년 동안 수익이 거의 1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유의미한 수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또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관련 책임은 잘 아시다시피 제조사가 주체입니다. 때문에 레벨4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리콜 대상은 예전에 차종 단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시스템에 있는 차를 리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내용은 우버의 자율차 보행자 사망 사고인데요. 이때 우버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자율차 사망 사고를 일으켰고 NTSB 미국 사고조사본부도 약 9개월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 금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청회라든지 각종 감사에서 우버가 타겟이 많이 됐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버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이게 100%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차들의 개발 방향은 스마트 시티나 운행 영역 제한으로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양산 허가를 받은 유로는 40km로 그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나부야, 많이들 알고 계신 차 또한 맥스 스피드가 25km로 제한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레벨4 자율차가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는 리서치 퍼블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2030년 이후나 되는 B2C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셔틀과 택시를 중심으로 한 B2B 시장이 열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세계 최초 레벨4 판매표 또한 B2B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B2B 시장이 먼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속이라든지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봤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자율주행 특화 도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이 테스트 베드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는 DMV라는 도로교통국이 있습니다. 이 DMV에서는 두 가지 팝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AVT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율주행 시험 연구를 할 수 있는 허가고요. AVD는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두 가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AVT를 취득한 업체가 현재 50개가 현재 넘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50개 넘는 업체들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무인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아직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유로, 위라이드, 오토엑스, 암플로, 웨이모, 크루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크루즈만 독보적인 무인주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무인주행을 활성화해서 테스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을 태운다라고 하면 이 AVD라는 상용화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허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했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웨이모가 거의 200만 마일 이상을 주행을 했고요. 그 뒤를 크루즈가 따르고 있고, 웨이모가 작년에 허가를 받은 수가 7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크루즈가 138대를 리드를 하고 있고요. 크루즈와 웨이모가 거의 독보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공공도로의 실증의 80%, 운행 대수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두 가지 기업이 나중에 평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이하 기업들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에서 실증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을까를 보면서 이제 웨이모랑 크루즈 사례를 보면 웨이모 같은 경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닉스에서 우선 무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피닉스에서 무인으로 시작해서 화이트리스트 기술 수용성이 높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시험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이후에 캘리포니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로 이동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다양한 교통환경, 트램, 지하철, 버스, 케이블카까지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엣지 케이스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 올해 이제 10월 달에 앞으로 LA까지 좀 운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개 지역을 더 추가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크루즈는 애초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엣지 케이스를 검증하는 게 의미가 없다. 가장 교통환경이 복잡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크루즈는 샌프란에 시작을 했고요.
원격으로 직원이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무인 주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38대가 약 87만 마일을 주행을 했고요. 이 중에 10% 수준을 무인 자율주행으로 하는 바 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에서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악천후 발생이 적습니다. 맑은 날씨가 굉장히 다수인 주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교통 환경들, 트램, 케이블카, 버스, 카쉐어링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실리콘밸리와 같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재 유치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공공지표인데,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주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연간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데이터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요. 벌써 누적 데이터가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만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주정부가 발표하는 사례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비교 지표를 할 때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료를 공식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저희 또한 내년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AV 라이센스, 자율주행 면허 또한 주정부에서 주관해서 현재 주정부 DMV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면허를 받은 기업이 몇 개 기업이고 어느 기업인지, 무인 면허를 받았는지, 유인 면허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데이터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기업들이 들어가는 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특화도시를 만들 때 이러한 공개를 할 수 있는 퍼블릭 오픈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 때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냐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전용도로입니다. 자율주행 전용도로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사그러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르고 AI, 4조를 투자받았던 아르고 AI가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접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이 자율주행이 모든 도로에서 상용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제 대세로 이제 좀 널리 퍼지면서 자율주행 전용도로에 대한 얘기가 다시 그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도로를 그때 3개 정도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 미시건인데요.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트로이트와 애나버를 연결하는 64km에 2개 차로 건설을 올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했고요. 올해 했고요. 내년부터 이제 건설이 들어갔는데, 이를 위해서 작년에 자율주행 차량 도로 지정 법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구역이라는 데 지나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기회구역이라는 것은 이 기업들이 산업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산단 같은 지역인데요. 실제 대중교통 소요가 부족하고 이 지역들을 연결했을 때 기업들이 코오퍼레이션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구간들을 미시건주에서 직접 지정함으로써 이 구간을 지나가게 해서 미시건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득을 볼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동시에 자율주행 업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확률도 낮고 다른 기회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서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슈난지과 남쪽 베이징을 연결하는 100km 왕복 2차선을 배정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 배정을 받았고요. 작년 5월에 1단계 개통을 해서 약 34km 구간인 베이징과 허베이 구간을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먼저 개통을 해서 이미 자율주행 전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나머지 70km 구간을 개통해서 약 100km를 전용도로를 운행할 예정인데, 이 전용도로에는 센서들이 어두운 상황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3,700여 개의 LED와 첨단도로 각종 시스템, 인프라, 라이다 등을 설치를 해서 이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세종이 이미 중앙차로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미 담았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BRT 도로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버스를 실증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종에서 BRT를 세종시와 같이 이제 국내 최초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차로내 정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격으로 현재는 통신만 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 이제 원격으로 제어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정차가 됐을 때 뒤에 따라오는 버스들이 차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한 상태를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응을 하지만 향후에 무인이 됐을 때, 특화도시에서 정말 무인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는 정해진 도로의 속도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들의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도심 내 도로가 50km라서 우리가 50km로 주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온 차들이 좀 밀리는 사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스쿨존 같은 데서 굉장히 심한데, 세종시의 스쿨존은 2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쿨존 20km 진입하기 100m 전부터 감속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10km로 감속을 해서 스쿨존을 20km로 통과를 하는데, 그 통과를 끝나고 나면 뒤에 차가 1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통과를 하지 않고 스쿨존에서만 카메라 앞에서만 죽이는 게 대부분 운전자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자율차가 일반 차량들과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은 정책이나 같은 안내 등 같은 내용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심 전 구역의 시범운행 지구 하거든요. 현재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는 전국에 14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시범운행 지구 안에서 총 5가지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율차 유상 운송이 가능하고요. 인프라 구축 관리, 안전기준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자율주행 유상 운송인데요. 실제 자율주행 시험 연구 목적용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운행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시범운행 지구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운행 지구는 현재까지 전국 14곳에 불과하고요. 현재 이게 올해 새로 지정된 7곳인데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구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자율주행 신청 서비스를 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리는 시범운행 지구를 초과하는 거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강남에서 시범운행 지구에서 로보택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현재는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상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강남에서 택시를 타는데 강남의 정해진 안의 영역에서만 택시를 타고 돈을 받으면 사람이 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조금 그 시범운행 지구를 벗어난 지역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면 도심 전 구역이 시범운행 지구가 돼야 실제 유효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항상 많은데,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보면 작년에 웨이모가 64건의 사고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즈 또한 3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다 퍼블릭 데이터로 오픈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스템 오류보다는 운전자의 실수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의 위험을 초래한 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고조사 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게 모든 데이터들이 다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일반인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회적 수용성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하면 택시나 우리가 대리운전을 탈 때 사고가 안 날 걸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는 아니지만 99%의 확률로 안전하다고 하면 이용을 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이고, 그에 따른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무인주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간 원격 통신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원격 제어까지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무인주행을 하고 있는 크루즈가 가끔씩 이제 도로 내 정차에서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로 내 정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체증을 유발하든지 정차에 관련된 문제들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루즈는 고객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고 퍼블릭의 상세 원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얘가 멈췄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를 점점 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크루즈랑 웨이모 때문에 다녀왔는데 실제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는 차만 1000대가 넘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루즈와 웨이모고, 이러한 것들의 그 일반 시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보니 우리가 특화도시를 만들었을 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제한 속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제한 속도를 준수하다 보면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유차는 그 구간의 정보들이 이전부터 감속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정체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심 저속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라든지 도심 저속이 왜 필요한지를 다 제3도로 이용자,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오픈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가장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 2035년에 약 2천만 대 시장, 그리고 레벨 4 기준으로 775조 원 시장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정부와 기업이 같이 발받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아직 법규가 없는 부분, 정책 미진한 부분들은 같이 맞춰서 실제 기업에 맞고 실제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께서 잠깐 질의응답 문의하실 거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추후에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